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정반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순간들을 마주하거든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 양심은 이쪽을 말하는데 현실은 저쪽을 요구합니다. 내 신념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저렇게 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타협해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하나? 현실적으로 살아야 하나 아니면 원칙을 지켜야 하나? 이상을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세상과 싸워야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협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나,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나 혼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자신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500년 전 조선시대에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퇴계 이황. 그는 평생 내 마음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5가지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501년 이황은 경상도 예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했던 그는 성리학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성리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다루는 실천 철학이었죠. 이황은 학문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관을 정립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신념들이 그의 내면을 채워갔어요. 그런데 34살의 과거의 급제에서 관직에 나아가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실은 그의 이상과 너무나 달랐거든요. 관료 사회는 부패했고 권력 다툼이 난무했고 사람들은 사익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배운 학문과 현실이 이렇게 다를 줄이야. 다른 사람이었다면 2가지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하나는 학문을 포기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것. 다른 하나는 현실을 포기하고 학문 속으로 도피하는 것. 하지만 이황은 제3의 길을 찾았습니다. 학문도 포기하지 않고 현실도 외면하지 않는 길. 자신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세상과 소통하는 길.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는 그 길을 평생 걸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세상이 부딪힐 때 지켜야 할 5가지 기준. 이것만 알고 계시면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500년 전 선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갈등의 해법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가족의 잘못된 요구를 들었을 때, 사회의 불합리한 관습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입니다. 이황의 삶은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관직에 나아간 1530년대부터 세상을 떠난 1570년까지 약 40년 동안 조선은 정치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첫 번째 큰 충돌은 파벌 정치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이황이 홍문관에 들어갔을 때 조정은 대윤과 소윤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어요. 윤임을 중심으로 한 대윤,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 둘 다 이황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대윤 측에서 접근했습니다. 이황, 우리는 개혁을 추구한다. 부패한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 함께하지 않겠는가? 명분은 그럴듯했어요. 실제로 대윤은 상대적으로 개혁적이었고 이황의 이상과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거절했습니다. 개혁도 중요하지만 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결국 또 다른 폭력이 됩니다. 나는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겠습니다. 소윤 측에서도 접근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권력이 있어야 이상도 실현할 수 있지 않은가. 우리와 함께하면 높은 자리를 주겠다. 실리적인 제안이었죠. 이황은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원칙을 굽히면 그 권력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미 자신을 잃은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거절당한 이황은 고립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저 사람은 현실을 모른다. 너무 이상주의적이다라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이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큰 충돌은 사화와의 갈등이었습니다. 15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윤원영과 정난정이 권력을 잡고 정적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황도 위험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대윤과도 소윤과도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언제든 사화에 연루될 수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조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원영에게 잘 보여라.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거절했습니다. 대신 상소문을 올려서 사화의 부당함을 지적했어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길입니다. 목숨을 건 항변이었죠. 다행히 이황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보복이 두려워 스스로 관직을 사임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편하게 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큰 충돌은 명종과 문정왕후의 불교 편애와의 갈등이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불교를 지나치게 후원했어요. 승려들에게 관직을 주고 절을 짓는데 막대한 국고를 쏟아부었습니다. 유학자인 이황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의 권세는 막강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화를 당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지금은 침묵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정왕후가 죽을 때까지만 기다려라. 현실적인 조언이었죠. 하지만 이황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불교는 개인의 수양을 위한 것이지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정왕후의 미움을 샀고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번째 큰 충돌은 임금의 부당한 요구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선조가 즉위한 후 여러 번 이황을 불렀어요.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황은 이미 70살 가까이 되었고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선조는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경의 지혜가 필요하다. 나라를 위해 나와달라. 임금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큰 불경이었습니다. 이황은 고민했습니다. 임금의 뜻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로는 제대로 일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후황양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황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신은 이미 늙고 병들었습니다. 젊은 인재들을 등용하십시오. 신은 후학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라에 보답하겠습니다. 선조는 아쉬워했지만 이황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황이 도산서원에서 키운 제자들이 나중에 조선을 이끄는 인재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황의 삶은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파벌 정치, 사화, 종교 갈등, 임금의 요구. 매번 현실은 이황에게 타협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이황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이황의 첫 번째 기준은 양심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판단의 최종 기준을 자신의 양심에 두었어요. 을사사화 직후 많은 사람들이 이황을 찾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원영에게 잘 보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소문 하나 올려서 그를 칭찬하면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황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거짓말이다.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그래도 목숨이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하자 이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팔면 그것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나는 죽더라도 떳떳하게 죽고 싶다. 이황에게 양심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익이 걸려 있어도 어떤 위협이 있어도 양심만큼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였어요.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황은 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이익이다. 왜냐하면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얻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황의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비현실적이라고 비웃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신뢰하게 되었어요.
이황이 하는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평판이 생겼습니다. 이황은 또한 매일 밤 자기 성찰을 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만약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즉시 바로잡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황이 지방관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약간 과장된 표현을 썼어요. 사실이긴 했지만 조금 부풀려서 쓴 거죠. 그날 밤 이황은 불편했습니다. 내가 오늘 진실을 왜곡했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어제 편지에서 표현이 부정확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그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고 했지만 이황은 작은 거짓도 양심을 흐리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황의 양심 기준은 매우 높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사회적으로 용인되어도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면 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사회가 비난해도 양심에 맞으면 실천했습니다. 이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변한다.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양심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양심을 기준으로 삼아라.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살면 외롭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난다. 양심에 따라 산 사람은 결국 인정받는다. 이황의 두 번째 기준은 대의를 먼저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개인적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당장의 편리함보다 장기적 가치를 우선했어요. 정미사화 때 일입니다. 유님 일파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는데 많은 관리들이 침묵했어요. 나 하나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괜히 화를 자초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황은 달랐습니다. 그는 직접 상소문을 올려서 유님 일파를 고발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자네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유님을 고발한다고 자네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닌데. 이황은 답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이네. 선비는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해야 하네. 파벌 정치에 휘말리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대윤에 가담하면 개인적으로는 이익이었어요. 개혁 세력으로 인정받고 좋은 자리도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황은 거절했습니다. 파벌에 속하는 순간 나는 나라가 아니라 파벌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그것은 대의가 아닙니다. 이황에 대해 추구는 구체적인 정책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조정에서 세금 정책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관리들은 징수의 편의성만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달랐습니다. 이 정책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편한 것보다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황이 백운동 서원을 소수서원으로 개편한 것은 개인적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지역 교육을 활성화해서 인재를 양성하려는 데이였습니다. 실제로 이황은 그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이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생만 했죠. 하지만 이황은 만족했어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황에 대해 추구는 때로는 개인적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관직을 그만두고 도산서원에서 후학을 가르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녹봉이 없었으니까요.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가난하게 사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황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너희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나라를 위해 더 중요하다. 이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개인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때 항상 공공의 이익을 택하라. 그것이 선비의 도리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나를 희생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개인의 작은 이익에 매달리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되고 대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된다. 이황의 세 번째 기준은
한치의 거짓도 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이황에게는 협상 불가능한 원칙이었어요. 명종이 한 번은 이황에게 물었습니다. 경이 보기에 이 사람은 어떤가? 하며 자신의 측근을 소개했어요. 다른 신하들은 모두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임금이 소개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황은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능력은 보통이나 인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직책을 맡기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임금 앞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이황은 거짓말하는 것이 더 큰 불경이라고 답했습니다. 명종은 처음에는 불쾌했지만 나중에는 이황의 정직함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을 중요한 직책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명종은 이황의 해안에 감탄했죠. 이황의 정직함은 때로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동료가 자신이 쓴 글을 이황에게 보여주며 의견을 물었어요. 그 글은 사실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습니다. 훌륭합니다라고 칭찬했지만 이황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논리가 약하고 저 부분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시 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료는 기분이 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던데? 이황은 답했습니다. 그들은 자네를 배려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네. 하지만 진정한 배려는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이황의 정직함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자에게 잘못된 지식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황은 즉시 제자를 불렀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잘못 가르쳤다. 정확하게는 이렇다. 제자는 선생님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황은 잘못은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황은 또한 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말할 때도 있는 그대로만 말했어요. 제자들이 선생님의 공로가 큽니다 라고 하면 내가 한 것은 작은 부분일 뿐이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섰는데 이황의 증언이 자신의 친척에게 불리했어요. 주변에서는 조금만 말을 바꾸면 친척을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거절했습니다. 진실은 진실이다. 친척이라고 해서 거짓 증언을 할 수는 없다. 결국 그 친척은 불리한 판결을 받았지만 이황은 양심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거짓말은 마약과 같다.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낳고 결국에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럽다.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가장 큰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그 신뢰는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 이황의 정직함은 평생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사화가 일어나도 정치적 보복이 있어도 이황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짓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조사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황 대감의 말은 그 자체가 증거다. 그분이 그렇다고 하시면 틀림없다. 이것이 바로 평생의 정직함이 만들어낸 신뢰였습니다. 이황의 네 번째 기준은 타협하되 본질은 지킬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준이었어요. 이황은 무조건 타협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명하게 타협했어요. 단, 본질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조가 이황을 대제하게 임명하려고 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황은 이미 70살 가까이 되었고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임금의 강력한 요청을 계속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황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신이 궁궐에 나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상소문을 올려 국정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임금의 요청을 받아들이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건강을 지킨 것이었죠. 선조는 이 타협안을 받아들였고 이황은 도산서원에 머물면서 상소문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파벌 정치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이황은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고립되지는 않았어요. 필요할 때는 협력했습니다. 단,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절대 동참하지 않았어요. 대윤이 개혁 정책을 추진할 때 그 정책이 백성을 위한 것이라면 이황은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대윤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할 때는 반대했어요. 개혁은 지지하지만 폭력은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이황의 입장이었습니다. 이황의 타협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형식은 타협할 수 있지만 내용은 타협할 수 없다. 방법은 유연할 수 있지만 목적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술은 바꿀 수 있지만 전략은 일관되어야 한다. 한 번은 지방관리 시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이 백성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었어요. 다른 관리들은 명령이니까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황은 고민했습니다. 명령을 완전히 거부하면 자신이 파직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대로 따르면 백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타협안을 찾았습니다. 명령의 골자는 유지하되 실행 방법을 조정했어요. 기한을 연장하고 방법을 개선해서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보고할 때 명령을 이행했습니다라고 하되 어떻게 이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상부에서는 결과적으로 만족했습니다. 명령이 이행되었으니까요. 백성들도 만족했어요. 부담이 줄었으니까요. 이황은 본질을 지키면서도 형식도 충족시킨 것이었습니다. 이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집과 원칙은 다르다. 고집은 형식에 집착하는 것이고 원칙은 본질을 지키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형식에는 유연하되 본질에는 단호하다.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을 타협하면 자신을 잃는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타협하고 무엇을 지킬지 아는 것이다. 이황이 제시한 타협의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양심에 어긋나는가? 어긋난다면 타협 불가. 둘째, 대의를 해치는가? 해친다면 타협 불가. 셋째, 거짓을 요구하는가? 요구한다면 타협 불가.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황의 이런 지혜 덕분에 그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고립되고 너무 타협하는 사람은 자신을 잃습니다. 이황은 그 중간의 균형점을 찾은 것이었죠. 이황의 다섯 번째 기준은 결과보다 과정의 정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좋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 이황은 달랐어요. 과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결과도 의미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하나가 과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험관과 미리 친분을 쌓아서 유리한 평가를 받은 것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합격이었지만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어쨌든 합격이면 됐지 않은가. 하지만 이황은 그 제자를 불러서 꾸짖었어요. 네가 얻은 것은 합격이 아니라 수치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은 독약과 같다. 제자는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이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네가 해야 하는 것은 다르다. 네가 내 제자라면 과정의 정직함을 지켜야 한다. 이황 자신도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과정이 정당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백성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과시키려면 일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목적이 좋으니까 괜찮지 않느냐고 했어요. 하지만 이황은 거절했습니다. 뇌물로 이룬 좋은 일은 진짜 좋은 일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부패를 낳을 뿐이다. 결국 그 정책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황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안 되었지만 언젠가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때를 기다리겠다. 이황의 과정 중시는 교육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이 빨리 성과를 내려고 급하게 공부하면 이황은 말렸어요.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라. 빨리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한 제자가 시험을 앞두고 핵심만 외워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황은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합격하면 뭐하나? 진짜 실력이 없으면 나중에 부끄러움만 당한다. 차라리 떨어지더라도 제대로 공부하라. 이황은 또한 자신의 학문 연구에서도 과정을 중시했습니다. 빨리 책을 쓰는 것보다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했어요. 한 구절을 쓰더라도 수십 번 고치고 검증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이황은 아직 부족하다며 계속 다듬었어요. 완벽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황의 과정 중시는 평가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결과만 보지 않고 과정을 봤어요. 실패했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인정했고, 성공했더라도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 비판했습니다. 한 관리가 지역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모두가 칭찬했지만 이황은 조사를 해봤어요. 알고 보니 백성들에게 과도한 부역을 시켜서 이룬 성과였습니다. 이황은 그 관리를 비판했습니다. 결과는 좋아 보이지만 과정이 잘못되었다. 백성들의 고통 위에 세운 업적은 진짜 업적이 아니다. 이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결과는 우연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하지만 과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정에 집중하라. 과정이 올바르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한 과정으로 얻은 좋은 결과는 언젠가 화근이 된다. 역사는 그것을 증명한다. 진정으로 오래가는 것은 정직한 과정을 통해 얻은 것뿐이다. 이황의 이런 원칙은 그의 제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과정의 정직함을 중시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조선을 이끄는 인재가 되었을 때 이 원칙은 조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황이 세상을 떠난 것은 1570년 70살 때였습니다. 평생을 내 마음과 세상의 갈등 속에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았어요. 이황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스승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갈등 속에서 사셨는데 후회는 없으십니까? 이황은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후회는 없다.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살았다. 양심에 부끄럽지 않았고, 대의를 위해 노력했고, 진실을 말했고, 본질을 지켰고, 과정을 정직하게 가졌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5가지 기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황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하나씩 실천해 나가라. 오늘 1가지를 지켰다면 내일은 2가지를 지켜라.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된다. 이황은 계속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서 계속 노력하라. 평생 동안 5가지 기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도 괜찮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제자들은 울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이황이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재산을 많이 남기지 못했어요. 높은 벼슬에 오래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리 성공한 삶은 아니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황이 남긴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정신이었다는 것을. 양심, 대애, 진실, 본질, 정직. 이 5가지 기준이 바로 이황의 유산이었습니다. 이황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관직에 나가서도 향촌에 머물러도 항상 5가지 기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이황의 정신은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16세기의 이황에게서 시작된 5가지 기준은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황이 갈등 속에서도 철학자의 길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판단했어요. 첫째, 양심에 부끄럽지 않을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양심만큼은 지켜야 했어요. 둘째, 대의를 먼저 생각할 것. 개인적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했습니다. 셋째, 한치의 거짓도 말하지 않을 것. 진실만이 장기적으로 살아남는다고 믿었습니다. 넷째, 타협하되 본질은 지킬 것. 유연함과 원칙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다섯째, 결과보다 과정의 정직. 어떻게 이루는가가 무엇을 이루는가보다 중요했습니다. 이 5가지 기준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평생 동안 실천했고 그 결과 갈등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갈등을 겪습니다. 내 마음과 세상이 부딪히는 순간들, 양심과 현실이 충돌하는 순간들, 이상과 타협이 갈림길에 서는 순간들. 그럴 때 이황의 5가지 기준을 떠올려 보세요.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대의를 위한 것인가, 진실한가,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 과정이 정직한가. 이 5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자신 있게 나아가세요. 비록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니까요. 반대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멈춰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은 당장은 편해 보여도 결국 후회를 남길 것입니다. 이황이 보여준 것은 갈등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만큼은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세상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굴복할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맞설 것입니까? 이황은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유연하되 단호하게, 타협하되 본질을 지키며 세상과 소통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길. 그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양심의 평안, 떳떳함의 기쁨, 그리고 영원한 존경. 이황은 70년의 삶 동안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황의 5가지 기준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대의를 먼저 생각하며 진실을 말하고 본질을 지키며 과정을 정직하게.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떤 갈등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퇴계 이황. 그는 철학자였지만 단순히 책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치가는 아니었지만 세상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간 실천하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5가지 기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나침반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이 5가지 기준만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5가지를 새겨두세요. 그리고 갈등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꺼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500년 전 이황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